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인생을 단 한 단어만 남겨야 한다면 아마 희생이라는 글자가 남을 겁니다. 아내로, 엄마로, 시어머니로 살아온 제 72년의 세월은 단 한 번도 저를 위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 오영수와 하나뿐인 아들 오기태, 그리고 며느리 서지민. 제 세상은 언제나 그 세 사람을 중심으로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고, 그게 세상 모든 아내와 엄마의 행복인 줄 착각하며 살았죠. 제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이 병상에 눕고 그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꼬박 3년을 앓아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어 찾아온 노쇠련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제 생전 처음 들어보는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오롯이 남편의 시간에 맞춰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에게 좋다는 약재를 구해다 2시간 넘게 정성껏 다리고 조금이라도 목 넘김이 편하도록 쌀을 곱게 갈아 미음을 쑤었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편의 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밤에는 잠귀를 한껏 예민하게 세운 채 쪽잠을 잤습니다. 남편의 작은 소리나 뒤척임 한 번이라도 놓칠세라 단 하룻밤도 이불 속에서 편히 몸을 뉘어본 기억이 없네요. 힘들지 않았다면 당연히 거짓말이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때로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제 손으로 남편의 마지막을 보살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도 했어요. 제 진짜 고통은 욱신거리는 몸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오는 아들 내외에게서 비롯되었으니까요. 아니요, 정확히는 며느리 서지민에게서 시작된 고통이었죠. 며느리는 병든 시아버지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잘 아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곧 처분할 집을 미리 보러 오는 투자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올 때마다 어찌나 향수를 뿌려대는지 그 독한 냄새가 소독약 냄새와 섞여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여느 때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은 며느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보란듯이 코를 찡긋거리며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왜 이렇게 쿰쿰한 냄새가 나요? 환기 좀 자주 시키세요. 이러다 어머니까지 병나시겠네. 그리곤 앙상하게 누워있는 남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거실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안방을 거닐 듯 삐딱한 걸음걸이로요. 남편이 평생을 아끼고 손수 닦아 윤을 내던 자개장 앞에 선 며느리는 값비싼 가방으로 장롱 표면을 툭툭 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건 솔직히 앤티크가 아니라 그냥 고물이죠. 촌스러워서 어디 손님 오면 창피하겠어요. 아버님 가시면 이건 당장 드러내고 제가 봐둔 이태리제 붙박이장으로 맞춰야겠어요. 그래야 집이 좀 살죠. 저는 순간 숨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 아이의 시아버지가 바로 저기 두 눈 뜨고 누워있는데 가시면이라니요. 드러내고라니요. 저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악이었죠. 제가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며느리는 아예 제 앞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는 또 뭐예요? 가죽 다 갈라진 것 좀 봐. 요즘 누가 이런 거 써요? 제가 아는 분이 수입 가구점 하시는데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패브릭 소파가 있거든요. 그걸로 바꾸고 커튼도 하늘하늘한 걸로 바꾸면 집이 얼마나 예뻐지겠어요. 분노로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아들 기태를 바라봤어요. 제발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지민이가 뭘 좀 알잖아.
자기가 다 알아서 전문가처럼 꾸며준다니까 그냥 좀 들어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저 며느리에게 홀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반응에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이제는 아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태 씨, 내가 알아봤는데 아버님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꽤 된다면서 그거랑 이 집 한 돈 합치면 우리 대출 좀 끼고 강남에 20평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면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가 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모시겠다는 말은 그저 저를 방패막이 삼아 이 집과 남편의 보험금을 모두 가로채겠다는 소리였죠. 제가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네 아버님 아직 살아계신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도 참 답답하시네. 어차피 시간 문제인 거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미리미리 계획해야 나중에 고생 안 하죠. 기태 씨, 너가 나중에 엄마 설득 잘해야 해. 알았지? 며느리는 남편처럼 구는 아들의 팔짱을 끼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든 대화를 남편은 미동도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과 하얗게 질린 입술만이 그가 이 모든 모욕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그들이 돌아가고 집에는 지독한 향수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으로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자꾸만 잠겨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많이 피곤하죠.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온 힘을 다해 꽉 붙잡았습니다. 앙상한 뼈마디가 으스러져라 저를 붙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그 한마디를요. 미순아, 내가 다 잘못했다. 저런 것들한테 네 남은 인생까지 다 주지 마. 제발 약속해다오. 너를 위해 살아줘. 남편은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다 괜찮아.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다 괜찮아요. 하지만 제 말은 조금의 위로도 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곁에 누워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를 지키지 못한 한 남자의 마지막 후회였고 제게 남겨진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였습니다. 며칠 뒤 거짓말처럼 맑게 갠 가을 아침에 남편은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가슴에 묻고 아주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의 울타리가 사라진 슬픔과 함께 지독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장례식장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보, 당신과의 약속, 내가 꼭 지킬게.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치욕스러운 3일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막 올리고 국화꽃으로 그 주변을 장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 조문객이 오기 전이라 텅 빈 장례식장에는 아들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 등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며 들려왔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며느리 서지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신성하고 슬픈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경박하고 자기중심적인 발걸음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상복이 아닌 몸에 딱 붙는 값비싼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인상부터 썼어요. 어머니,
꼭 이렇게 제일 작은 방으로 해야 했어요? 답답해 보이잖아요. 나중에 손님들 많이 오면 어쩌려고요.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제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며느리는 제 바로 옆으로 다가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스페인 가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슬픔으로 먹먹했던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며느리의 얼굴을 돌아봤어요. 며느리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지극히 사무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죠. 옆에 있던 아들 기태가 경악하며 되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안 보여? 장례식 첫날에 여행이라니 제정신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당연히 커졌죠.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추지.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서 뭐. 그럼 1년 전부터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계획했던 내 여행은 어떡하고. 기태 씨, 너가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 고생시키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님도 내가 여기서 우울하게 얼굴 썩히는 것보다 멀리 가서 즐겁게 스트레스 풀고 오는 걸 더 바라실걸?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 아이의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평생을 자식과 며느리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에게 죽어서까지 이런 모욕을 안겨주다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제발 너의 아버님 가시는 길이다. 오늘 하루, 아니 반나절만이라도 여기 있어주면 안 되겠니? 제 애원에도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꼭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답답하게 몰아가시더라. 제가 여기 앉아 있는다고 아버님이 살아 돌아오시기라도 하세요? 아니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리고 상주 노릇은 아들이 하는 거지. 며느리가 꼭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전 제 할 일 다 했어요. 아침에 와서 얼굴 비쳤잖아요. 네 할 일이 고작 이거였어? 이게 네가 말하는 도리야? 제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는 질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언쟁하고 싶으세요, 지금? 저 피곤하게 만들지 마세요. 안 그래도 비행기 오래 타야 해서 컨디션 조절해야 하거든요. 기태 씨, 너가 잘 말씀드려. 난 더 이상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들은 아내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진땀만 뺐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 그 사람들 시선이 내 인생보다 중요해.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 그냥 급한 출장 갔다고 둘러대면 되지. 하여간 기태 씨는 융통성이라곤 약에 쓰려고 해도 없다니까. 며느리는 말을 마친 뒤 정말로 뒤돌아서더군요. 그리곤 장례식장 구석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잠시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는 온데간데 없고 누가 봐도 여행 가는 사람인 화사한 색의 편한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철없음이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짐승의 모습이었죠. 때마침 첫 조문객으로 제 여동생 내외가 빈소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행색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제 동생의 말은 가볍게 무시하고 영정사진 앞에 와서 허리를 까딱 숙이는 것으로 조문을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어머니, 그럼 다녀올게요. 선물 사온다는 생각은 마시고요. 저 어머니 취향은 좀 별로라서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에서
커다란 여행 캐리어를 꺼내 질질 끌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로비의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던 조문객들, 막 빈소에 들어서려던 남편의 오랜 친구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의 기가 막힌 행차를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제 여동생은 분을 참지 못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며느리가 사라진 텅 빈 유리문만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라며 아이처럼 울기만 했고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그날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결심이 칼날처럼 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욕을, 이 모멸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장례는 꼬박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흉터로 남았죠. 빈소에 오는 사람들마다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눈으로는 텅 빈 며느리의 자리를 힐끔거리며 무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지민이가 갑자기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혀서요. 라며 진땀을 흘리며 둘러댔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어요. 오히려 뒤에서는 젖은 며느리 보통이 아니라더라 하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3일 내내 거의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남은 인생까지 다 주지 마라. 그 말은 이제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준엄한 명령처럼 느껴졌죠. 저는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의 얼굴을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앞으로의 계획을 차갑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제 인생을 건 계획을요. 남편의 발인이 있던 날 아침, 저는 남편의 관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떠나보내는 슬픔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다른 의미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게. 나를 얽매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오롯이 나로 살아볼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친척들과 사무제를 지낸 뒤였습니다. 다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는 동생에게 아들을 좀 부탁한다고 말하고는 혼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들은 엄마 어디가?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 동네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제가 들어서자 상담을 하던 중개인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르신 무슨 일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집문서와 제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런데 상중이신 것 같은데 너무 경황이 없으실 때라 천천히 결정하셔도. 중개인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요. 지금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열흘 안에 모든 걸 현금으로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세보다 손해를 봐도 상관없어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추후에 떨림도 없었습니다. 제 단호한 눈빛과 말투에 중개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바로 제 집은 매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쉬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며느리가 그토록 탐내던 물건들을 치워버리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거실에 있는 값비싼 그림을 볼 때마다 어머니, 저건 나중에 저희 안방에 걸면 딱이겠네요.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벽에서 내려 신문지에 대충 둘둘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것처럼 아끼던 이태리제 커피잔 세트는 상자에 담아버렸고요. 거실에 낡았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소파는 며느리가 고물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소파는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고 가구상과 골동품상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와서 제가 내놓은 물건들을 훑어보더니 헐값에 가까운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림값이며 그릇값이며 며느리가 알았다면 기절초풍했을 금액이었죠. 저는 단 한마디도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가격에 하죠. 대신 오늘 당장 다 가져가세요. 그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들을 모두 실어보낸 뒤 텅 비어버린 거실을 보니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공간에서, 제 인생에서 며느리의 흔적과 욕심을 지워버리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마지막 단계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 그들의 짐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사준 아들의 옷가지들,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화장품들을 담으며 저는 질긴 인연의 끈을 제 손으로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파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상속 문제나 세금 관계 때문에 법적인 확인이 몇 가지 필요하다는 거였죠. 중개인은 제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간단한 자문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평생을 살림만 하고 살아온 제가 법에 대해 뭘 알겠어요. 아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혹시라도 제가 집을 파는 걸 눈치채기라도 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혼자 끙끙 앓다가 문득 동네 구청 건물에 무료 법률 상담소라고 쓰여있던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상담소는 생각보다 삭막한 곳이었어요. 차가운 공기와 서류 냄새, 그리고 저마다의 시름을 안고 앉아있는 사람들. 저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내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쿵쾅거리고 괜히 어려운 일을 벌였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죠. 17번 손님 들어오세요. 제 번호가 불리고 저는 작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피곤한 얼굴의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공익법무관 박준영이라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죠.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 시간은 15분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을 급하게 팔게 된 상황과 부동산에서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라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두서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서류에 몇 가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태도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저는 그저 빨리 필요한 정보나 얻어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초안은 받아보셨습니까? 상속 등기는 어떻게? 그가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질문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잠시 그의 말을 끊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집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처음으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의 임종부터 며느리의 만행, 그리고 장례식 첫날 빈소에서 캐리어를 끌고 떠나버린 그 모든 이야기를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피곤해 절은 공무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이내 아주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죠.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날 저녁에요. 빈소에서 며느리가 여행을 떠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짧은 탄식을 내뱉더니 들고 있던 펜을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하군요. 그는 진심으로 제 일처럼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벽 한쪽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상처를 알아주고 제 편에 서서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상담 시간 15분은 이미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칸막이 밖으로 나가더니 대기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담소 문을 잠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앞에 앉아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구청 명함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 명함입니다. 앞으로는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이건 더 이상 간단한 무료 상담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가 내민 명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부동산 계약 절차는 물론이고 나중에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이 사실을 알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까지 전부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수임료 같은 건 일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작고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제 인생을 건 이 외로운 계획에 드디어 첫 번째 아군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의 명함은 제게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외롭고 막막했던 계획에 드리워진 한 줄기 빛이었고 제 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바위처럼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죠. 그날 이후 모든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모든 것을 지휘했어요. 이틀 뒤 저는 박 변호사와 구청 근처의 한적한 찻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시끄러운 상담소가 아닌 따뜻한 찻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이는 기분이었죠.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처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저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속전속결, 둘째는 완벽한 합법성입니다. 나중에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무슨 트집을 잡아도 법적으로는 단 하나의 흠도 잡을 수 없도록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동산에서 보내온 매매 계약서 초안을 보여주며 빨간 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어요. 이 부분은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조항인데 어르신께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인의 개인 사정에 대해 매수인은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제가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분쟁의 씨앗까지 모두 잘라내는 거죠.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었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니 신기하게도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마치 꽉 막힌 길에 유능한 안내자가 나타나 지름길을 알려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법무사님께도 이미 연락을 해두었다며 등기 이전 절차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계약 당일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였어요. 자신들의 첫 집을 마련한다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얼굴을 보니
아주 오래전 남편과 함께 처음 이 집을 계약하던 날의 제 모습이 떠올라 잠시 가슴이 아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젊은 부부와 함께 온 부동산 중개인이 제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좋은 집을 어쩌자고 이리 급하게 파시는지 혹시 자제분들은 아시는 일입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박 변호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막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연고가 있는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이니 계약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무실의 공기가 정리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박 변호사가 짚어주는 곳에 말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를 보니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그 집이 이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받고 난 뒤 박 변호사는 저를 곧장 시내에서 가장 큰 은행의 PB센터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번쩍이는 방에서 그는 은행의 높은 분과 함께 제 남은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 이 돈은 어르신께서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보내시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그러니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신탁이라는 것을 이용해 제가 지정한 생활비를 매달 연금처럼 받고 큰돈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박 변호사와 은행의 동의를 거쳐야만 찾을 수 있도록 복잡한 서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제가 정신이 흐려져 이상한 곳에 도장을 찍는다 해도 아들 내외가 저를 구슬린다 해도 제 남은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안전장치를 마친 며칠 뒤 저는 혼자 시립 도서관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곳, 강원도의 이름 모를 산골 마을의 작은 집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주인이 직접 매물로 내놓은 허름하지만 아담한 흙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주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바로 계약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잔금을 모두 치르고 집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날, 저는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모두 보낼 생각이었죠. 수화기 너머의 직원에게 저는 아주 또박또박 그리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고요. 받는 사람은 오기태 서지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배송 날짜는 다음 주 목요일 10월 9일 오후 2시로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10월 9일. 바로 며느리가 스페인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삿짐 비용은 전부 착불입니다. 받는 사람이 꼭 직접 내야 한다고 아주 중요한 거라고 몇 번이고 전해주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의 웃음소리, 아들의 첫걸음마, 제 젊은 날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공간이었죠. 저는 집의 사방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나를 지켜줘서. 이제 나는 떠난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열쇠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맡겼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며 저는 낡은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내 손가락으로 힘껏 부러뜨려 창밖으로 버렸습니다. 제 과거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 그렇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는 회색빛 도시를 빠르게 벗어나 점점 더 푸르른 풍경 속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산과 들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십 년의 세월을 생각했어요. 아파트 숲속에서 숨막히는 관계 속에서 저는 과연 진짜 하늘의 색깔을 몇 번이나 제대로 올려다보며 살았던가.
버스에서 내리자 도시의 매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맑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그 향기에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 도착한 제 새로운 집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작고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주인이 미처 거두지 못한 탐스러운 해바라기가 저를 반기고 있었고, 집 뒤편으로는 작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어요. 저는 낡은 나무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집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초라했지만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제 의지로 선택한 첫 번째 공간이었죠. 그 집에서의 첫날 밤은 생각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한 밤. 익숙했던 남편의 숨소리도 도시의 소음도 없는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문득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큰일을 저지른 건 아닐까? 이 낯선 곳에서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했잖아. 나 잘할 수 있게 지켜봐줘야 해.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나약해지려는 마음을 몇 번이고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사람들의 오랜 방식대로 이웃에 인사를 가기 위해 읍내에서 가장 큰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시루떡을 한 상자 맞춰 들고 가장 먼저 옆집의 대문을 두드렸죠. 잠시 후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이는 최 씨 할머니셨죠. 아이고, 이 촌 구석에 뉘신가 했더니 어제 이사 온 새댁이구만. 어서 들어와요, 어서. 새댁이라는 정겨운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제 손에 들린 떡 상자를 보시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걸 뭐하러 해왔어? 그냥 몸만 와도 되는디. 얼른 이리 줘요. 마침 나도 옥수수 쪘는디 같이 먹읍시다. 할머니의 마루에 걸터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저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마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디에 가면 맑은 물이 솟는 약수터가 있고 어느 집 총각이 장가를 못 가 속을 썩이고 있으며 읍내 장날에는 어느 기름집이 가장 고소한지. 저는 제 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남편과 사별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왔다고만 했죠.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 생각했어. 여긴 사람 사는 정이 있는 곳이니께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지내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달려오고 알았지? 계산 없이 쏟아지는 그 따뜻함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의 경계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 할머니는 제게 새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어요. 할머니를 따라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생을 흙 한 번 제대로 만져보지 않고 살았던 제 손은 금세 거칠어졌지만 흙을 만지는 동안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제가 직접 심은 상추가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웠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낡은 문방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앞 좌판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스케치북과 연필이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주 오래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제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수줍은 소녀. 저는 홀린 듯이 가게로 들어가 스케치북 한 권과 사비 연필 한 자루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걸터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눈앞에는 이름 모를 들꽃과 푸른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죠. 50년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처음에는 손이 굳어 연필 쥐는 법조차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선을 이어가자 제법 그럴듯한 풍경이 스케치북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해가 저물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마당에 들꽃을 그리고 낡은 장독대를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을 그렸죠. 그건 단순히 풍경을 베끼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아내, 엄마, 할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김미순이라는 제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완성된 첫 번째 그림을 들여다보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 벅찬 성취감과 함께 온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선명한 증거였죠.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흙냄새에 취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무렵, 서울에서는 제가 설계한 폭풍이 정확한 시간에 상륙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광경은 아니지만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와 제 상상을 더듬어 보면 그날의 풍경은 눈에 선하게 그려지곤 해요. 스페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흘을 만끽한 며느리 서지민은 아마 세상의 정복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으로 공항에 도착했을 겁니다. 양손에는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달고 얼굴에는 값비싼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아들 기태는 그런 아내의 짐을 낑낑거리며 받아들고 주차장까지 에스코트했겠죠. 아마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는 불평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그래도 쇼핑은 원 없이 해서 기분은 좋다. 이 가방, 한국에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신상이래. 어때, 예쁘지? 이제 그 촌스러운 짐만 싹 뜯어고치면 완벽할 텐데. 어머니는 설득 좀 해봤어?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우물쭈물 대답했겠죠. 엄마가 장례 치르고 계속 기운이 없으셔서 아직 말씀 못 드렸어. 뭐, 아직도? 아, 진짜 답답해.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됐고, 집에 가서 내가 직접 말씀드려야겠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뭘.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버리고 떠났던 과거의 집으로 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집이 아닌 굳게 닫힌 대문과 그 위에 달린 녹슨 자물쇠였을 거예요. 그리고 대문 옆 담벼락에는 매매 완료라는 네 글자가 빨간색 스티커로 선명하게 붙어 있었겠죠. 처음에는 아마 상황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겠죠. 아들은 당황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을 테고요.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들은 미친 듯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둔 덕분에 중개인은 아주 사무적이고 냉정한 목소리로 응대했죠. 박 변호사가 시킨 그대로요. 네, 오기태 씨. 그 집은 한 달 전에 김미순 여사님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매하셨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깨끗하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매매를 중개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건 사기야, 무효라고요.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중개인은 같은 말만 반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평생의 재산이라고 믿었던, 아니, 이미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바로 그때 그들의 절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제가 보낸 마지막 선물이 도착했을 겁니다. 커다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꾸역꾸역 골목길을 올라와 그들이 사는 작은 아파트 건물 앞에 멈춰 섰겠죠. 건장한 인부 아저씨가 서류철을 들고 내리며 외쳤을 겁니다. 오기태 씨, 서지민 씨 댁 맞으시죠? 김미순 어르신께서 보내신 짐입니다. 받으셔야죠.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을 거예요. 이삿짐 비용이 총 78만 원인데 착불입니다.
현금이나 계좌 이체만 가능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을 겁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이딴 거 보낸 적 없다. 당장 가지고 돌아가라. 며 악을 썼겠죠. 하지만 직원들은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며 막무가내로 좁은 아파트 현관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옷과 가방, 아들의 서재를 채우고 있던 책들, 그 모든 것들이 잡동사니처럼 아파트 복도에 쌓여갔습니다. 이웃들은 문을 열고 나와 그 꼴을 구경하며 혀를 찼을 테고요. 결국 며느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스페인에서 쓴도 모자라 할부로 긁었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이삿짐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겁니다. 집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짐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자존심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겠죠. 모든 상황이 끝나고 엉망이 된 집안에 마주 앉은 아들과 며느리.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완벽한 무대 위에서 그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비참한 연극을 시작할 테니까요. 그 모든 것을 상상하는 제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뜨거움이 아닌 차갑고도 고요한 정의의 시련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제가 강원도 산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을 때 서울의 그 좁고 숨막히는 아파트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음식물 쓰레기 따위의 냄새가 아니었죠. 서로를 향한 원망과 경멸, 그리고 바닥을 드러낸 욕심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관계의 부패한 냄새였을 거예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제 여동생에게서 그리고 아들의 뒤늦은 고백 속에서 그날들의 풍경은 조각조각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지민이 스페인에서 긁어댄 카드값이 마침내 고지서의 형태로 도착했을 때 아들 기태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요.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고도 며느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할부로 내면 되지. 그리고 당신 보너스 나올 때 됐잖아. 여보, 지금 우리 상황이 장난 같아? 집도 없어졌고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막막한데. 보너스가 나온다고 이게 해결될 금액이야? 그래서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여행 가서 이 돈 쓴 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너가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화풀이가 아니잖아.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너의 그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된 거라고. 아들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분노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내 욕심. 웃기지 마. 난 내 수준에 맞게 산 것뿐이야. 너가 무능해서 그 수준을 못 맞춰주는 게 문제지. 생각을 해봐. 장남이라는 게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게 늙은 엄마 하나 구슬리지 못해서 평생 살 집을 통째로 날려먹는 게 말이 돼. 이건 다 너가 무능하고 멍청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뭐라고? 내가 무능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차가운 장례식장에 너의 엄마를 홀로 세워두고 캐리어 끌고 공항으로 달려간 건 바로 너였어.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너의 그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엄마가 마음이 돌아선 거잖아. 그들의 싸움은 그렇게 매일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돈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나중에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신공격으로 번져갔죠. 며느리는 아들의 학벌과 연봉을 비웃었고 아들은 며느리의 허영심과 이기심을 저주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사랑의 언어는 이제 서로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다녔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대출이라도 받자고 아들을 닥달했지만 이미 아들 명의로 된 대출이 꽤 있었고 무엇보다 믿고 있던 집이라는 담보가 사라진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은행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들에게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너네 고모랑 이모들 있잖아. 엄마랑 친했다면서. 가서 사정 얘기하고 돈 좀 빌려와. 엄마가 집 팔고 잠수 탔다고 우리 죽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매달려보라고. 아들은 마지못해 제 여동생, 그러니까 자신의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은 이미 저를 통해 모든 전후 사정을 알고 있었죠. 아들이 쭈뼛거리며 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평생 조카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제 동생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기태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너희 엄마가 왜 집까지 팔고 너희를 떠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건 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너한테 10원 한 푼이라도 줄 것 같아?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난 네 엄마 볼 면목도 없다. 그 전화를 끝으로 아들을 향한 모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자 며느리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바로 제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뒤져 박 변호사가 일하는 법률사무소를 알아냈고 다음 날 당장 그곳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의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상담 중이던 박 변호사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 순진한 어머님 꼬드겨서 재산 빼돌리라고 사주한 그 사기꾼 맞지. 너 변호사라며? 어떻게 늙은이 등쳐먹을 생각을 해? 내가 당장 변호사 협회에 찔러서 너 옷 벗겨줄 테니까 각오해. 박 변호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상담 중이던 손님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뒤 아들 내외를 자신의 사무실로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두 분, 그렇게 소리치셔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죠. 며느리는 앉지도 않고 계속해서 박 변호사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앉긴 뭘 앉아. 당장 우리 어머님 어디 계신지 불고 집 한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너 고소할 거야. 그때 박 변호사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이걸 먼저 보셔야 할 겁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직접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친 위임장과 집을 팔기 직전 박 변호사의 권유로 대학병원에서 받았던 제 정신감정 소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기인은 현재 명확한 의사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충분함. 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김미순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온전한 의사로 저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셨고 모든 재산 처분 또한 어르신의 명확한 의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서류들이 그 증거입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빼앗아 들고 읽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었던 늙고 판단력이 흐린 어머니라는 설정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김미순 여사님은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사님의 평온한 노후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한 번 더 여사님의 행방을 묻거나 제 사무실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할 경우 그땐 저도 정식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돌아가시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히려 법적인 경고장만 받아든 채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발악의 기회마저 그렇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서로를 향한 지독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아들 내외가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을 때 제 삶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그러나 분명한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른이 넘은 제 삶에 기적처럼 찾아오고 있었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마을 카페에서부터였습니다. 읍내에 하나밖에 없는 카페의 젊은 여사장님은 제가 그린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고는 소녀처럼 감탄하며 좋아해 주었어요. 어르신, 그림에 무슨 마법을 부리신 거예요? 그냥 슥슥 그린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꼭 우리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했죠. 아이고, 사장님도. 내가 무슨 화가는요. 그냥 늙은이가 심심해서 연필로 끄적거린 건데 창피하게 왜 그래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면 이 그림들 저희 카페 벽에 좀 걸어두면 안 될까요? 손님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제가 맛있는 커피 매일 공짜로 드릴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과 간곡한 부탁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제 그림 몇 장을 골라 손수 소박한 나무 액자에 끼워 카페에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어 주었어요. 김미순 어르신의 첫 번째 그림 이야기. 쑥스럽기는 했지만 제 이름이 걸린 그림들을 보니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그림들은 며칠 동안 카페 벽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제 그림을 보고는 최 씨 할머니네 새로 온 할매가 그림도 그릴 줄 아네. 라며 신기해했죠.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을 일이 바로 그 작은 카페에서 일어났어요. 주말 오후 도시에서 온 듯한 점잖은 노부부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 그림들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그중 최 씨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그린 작은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보던 부인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신가요? 네,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정말 좋네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한참을 봤습니다. 혹시 이 그림 저희에게 파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파는 건 무슨요? 마음에 드신다면 그냥 드릴게요. 귀하게 봐주시니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분이 점잖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의 시간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귀한 작품인걸요. 저희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야 저희도 이 그림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고 어르신께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제 손에 억지로 봉투 하나를 쥐어주고는 그림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내 기태의 엄마가 아닌 김미순이라는 제 이름으로 세상에게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며칠 뒤 박준영 변호사가 서류 몇 가지를 정리할 것이 있다며 제 산골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양손 가득 제가 좋아할 만한 과일과 함께 아주 커다란 상자 하나를 들고 왔어요. 상자 안에는 전문가용 스케치북과 다양한 종류의 연필, 그리고 고운 색깔의 파스텔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계속 그림을 그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읍내 카페에 들러 제 그림들을 모두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말해주었죠. 어르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르신은 정말 멋지게 사실 거라고 제가 예감했잖아요.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그림을 팔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돈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것에 대한 작은 성의 표시였죠. 하지만 그는 웃으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은 어르신께서 어르신의 힘으로 버신 첫 번째 돈입니다. 저한테 주실 게 아니라 어르신을 위해 쓰셔야죠. 아니면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이 좋은 마을을 위해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 변호사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새로운 목표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날 박 변호사와 저는 손주와 할머니처럼 마루에 앉아 앞으로의 삶에 대해 그리고 나눔의 기쁨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 인생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후회나 원망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친구와 가슴 뛰는 열정과 따뜻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들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텃밭의 고추는 제 키만큼 자라 붉은 열매를 맺었고 저는 이제 제법 그럴듯한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던 어느 가을날 오후 제 평화는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당에서 호미로 잡초를 뽑고 있는데 낯선 자동차 한 대가 좁은 산길을 꾸역꾸역 올라와 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호미가 툭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지고 망가진 얼굴의 아들 기태와 며느리 서지민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는 직감만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들은 차에서 내렸지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휘감았던 며느리의 옷은 구겨지고 색이 발해 있었고 늘 꼿꼿했던 아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그들이 지나온 지옥 같은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어요. 고요한 산골의 정적을 깬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오지도 않고 차문에 기댄 채 원망과 도끼가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혼자 신선처럼 유유자적 사시니 행복하세요? 아들은 서울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매일 밤 술로 지새우다 죽어가는데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침묵에 더욱 화가 났는지 며느리는 거의 악을 쓰듯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집 한 돈 내놓으세요. 그거 우리 돈이야. 당신이 뭔데 그걸 마음대로 처분해?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 법적으로 아들한테 줘야 하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대. 그거라도 당장 내놓으라고. 며느리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외쳤어요. 그만해.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지민아. 그리고는 제 앞으로 다가와 그대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은 엉망이 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엄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그때 제가 곁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계집애한테 홀려서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고요. 아들의 저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죠. 제 마음속에서 이미 아들은 제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말없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 평화로운 공간에 그들을 들인다는 것이 불쾌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끓인 보리차를 한 잔씩 따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시지도 않고 잔을 노려봤고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먼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너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너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건 단순히 종이 몇 장이 아니라 네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흘린 피와 땀이고 내가 늙은 몸으로 3년간 병수발을 들며 지켜낸 내 마지막 남은 인생 그 자체니까. 너 같은 애한테는 10원짜리 하나도 아깝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앞에 내려놓았죠. 기태야, 이걸 바꿔라. 아들은 고개를 들어 떨리는 눈으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는 네 아버지 병원비와 장례식 비용을 모두 제하고 법이 아들 몫이라고 정해놓은 돈에서 딱 절반만 들어있다. 나머지 절반은 네가 철없는 아내의 편에 서서 이 어미의 가슴을 찢어놓은 죄의 값으로 내가 갚겠다. 억울하면 고소라도 하려무나. 저는 통장을 아들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네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이다. 이 돈으로 저 아이와 완전히 갈라서서 네 인생을 바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 마지막 남은 돈마저 저 아이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는데 허비할 것인지는 이제 온전히 너의 선택이다. 잘 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제 말은 끝났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그들에게 나가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통장을 쥔 채 한참을 오열했고 며느리는 그 통장을 보며 탐욕과 분노가 뒤섞인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겨진 겁니다. 아들 내외가 몰고 온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가는 것을 저는 마루의 선체로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매캐한 자동차 매연과 함께 제 평화로운 일상을 헤집어 놓은 어지러운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죠. 이상하게도 후련한 기분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긴장이 탁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끝낸 늙은 병사처럼 그저 지치고 허탈했죠.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그들이 앉았던 자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쏟았던 흙마당, 며느리가 도끼를 뿜어내던 마루의 나무 바닥, 그들이 물을 마셨던 컵까지. 집안 곳곳에 그들의 불행한 기운이 얼룩처럼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이 들어와 탁한 공기를 밀어내는 것을 느끼며 저는 걸레를 빨아들고 그들이 머물렀던 모든 곳을 꼼꼼하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남은 더러운 감정의 얼룩까지 모두 지워내려는 듯이 아주 오랫동안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옆집 최씨 할머니가 물을 한 아름 안고 마당으로 들어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아이고 할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땀은 또 왜 이렇게 비 오듯 흘리고. 무슨 일 있었던 거요? 저는 애써 웃으며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오랫동안 묵은 먼지가 좀 있어서 대청소 좀 했어요. 먼지는 무슨. 서울에서 바람이 쌩하고 불어왔다 갔구만. 내가 아까 못 보던 차가 내려가는 걸 봤는데. 할머니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제 손에서 걸레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됐다 됐어. 굳은 일은 다 잊어버리는 게 약이여. 마침 내가 시원한 무 넣고 멸치 육수 냈는디 오늘 저녁은 우리 집 와서 국수나 한 그릇 말아먹고 가요. 뜨끈한 국물에 속 풀고 나면 다 괜찮아져.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굳어있던 제 마음이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 댁에서 뜨끈한 국수를 먹으며 아주 오랜만에 집밥 같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좋은 이웃 한 사람이 때로는 혈육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녁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낯선 번호로 아주 긴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들 기태였습니다. 어머니, 저 기태입니다. 이 문자를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지막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날 어머니 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지민 씨와 차 안에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제게 주신 돈을 내놓으라고 했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저희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어제 법원에 이혼 서류를 내고 오는 길입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돈은 그 사람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선 가장 급했던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찾아가 평온을 깨뜨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죄가, 앞으로 제 남은 인생 동안 제 힘으로 다 치르면서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들의 글자 하나하나에서 뒤늦었지만 뼈저린 후회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처절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아들에 대한 모정이 아주 메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그의 인생은 이제 온전히 그의 몫이어야만 했으니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응원은 그저 멀리서 그의 홀로서기를 침묵으로 지켜봐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또 한 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에 사는 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제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언니, 대박 소식이야. 그 서지민 말이야. 기태랑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 못 건졌다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동안 만나던 남자들한테 사치품 사달라고 조르다가 돈 떨어진 남자들한테 고소당하고 여기저기서 빌린 돈도 안 갚아서 사기죄로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있대. 뭐라고?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요즘 다시 강남 부잣집 아들들 엮어보려고 선자리에 그렇게 기웃거리고 다닌다더라. 근데 소문이 쫙 퍼져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만나주는 사람마다 붙잡고 전남편 복이 없어서 인생이 꼬였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가 마녀 같았다면서 언니랑 기태 흉을 그렇게 보고 다닌다는 거야. 아주 동네 망신이야, 망신. 동생의 말을 듣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심지어 통쾌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멀리 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남의 탓으로 돌리며 끝없는 욕심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겠죠.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인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며칠 전 그림을 팔아 얻었던 돈 봉투를 들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정육점에 들러 고기를 사고 과일 가게에서 가장 좋은 과일을 사고 떡집에서 따끈한 인절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으로 가 동네 어르신들을 모두 모시고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와서 여러 어르신들께 신세만 지고 제대로 대접 한번 못한 것 같아서요. 약소하지만 많이들 드세요. 어르신들은 제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얻는 기쁨은 찰나의 허무한 쾌감일 뿐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얻는 기쁨은 이토록이나 길고 따뜻한 여운을 남긴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정원에 자라난 독초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혔고 저는 그 자리에 나눔과 감사의 씨앗을 새로 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산골의 낡은 흙집에 뿌리를 내린 지 어느덧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사계절이 한 바퀴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온몸으로 겪어내자 비로소 제가 이 땅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봄에는 최씨 할머니와 함께 산나무를 캐러 다니며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의 신비를 보았고,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 땀 흘려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집 뒤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가을에는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을 스케치북에 담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겨울에는 아랫목 뜨끈하게 불을 지피고 앉아 갓 수확한 콩으로 쏜 메주를 처마에 매달며 다가올 또 다른 봄을 준비했죠. 1년 사이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흙을 만지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 덕분에 도시에서 저를 괴롭히던 자잘한 통증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인상 쓰던 제 미간의 주름도 어느새 옅어져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그림이었습니다. 읍내 카페에 걸려있던 제 그림들은 입소문을 타고 가끔 주말이면 일부러 제 그림을 보러 찾아오는 외지인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청 문화과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지역 축제에서 작은 특별 전시관을 마련해 줄 테니 정식으로 산골 화가 김미순이라는 이름으로 초대전을 열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카페 사장님과 마을 이장님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제 이름 석자를 건 무언가가 생긴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려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축제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초가을 오후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전시회에 낼 그림을 마저 손보고 있는데 낯익은 그러나 어딘가 달라진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기태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작년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값비싼 옷 대신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축 처졌던 어깨는 펴져 있었고 절망으로 가득했던 눈빛은 잔잔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노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과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마마보이 같았던 옛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저 붓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마침 저녁밥 지으려던 참이었는데 잘 왔구나. 우리의 재회에는 눈물도 길고 긴 회포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저녁을 준비했고 아들은 그런 제 옆에서 묵묵히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는 등 굳은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저녁상에 마주 앉아 아주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키운 상추와 고추로 차린 밥상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아들은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삐걱거리던 마루의 널빤지를 망치로 두드려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비가 샜던 지붕의 틈을 실리콘으로 꼼꼼하게 메워주었죠. 아들은 단 한 번도 제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힘든 삶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주 오랫동안 아들로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땀 흘려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마디의 사죄보다 더 진실된 아들의 말없는 속죄 방식이었어요. 해가 저물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 길 어두우니 조심해서 가거라. 아들은 대문 앞에서 제게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너도 몸 성히 지내거라. 그것이 우리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죠. 더 이상 서로에게 기생하거나 상처를 주는 모자 관계가 아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두 명의 독립된 어른으로서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저는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아름다운 붉은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그 노을처럼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제게 남겨진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간절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가슴에 품고 지난 1년 동안 치열하게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죠. 제 옆에는 오늘 새로 산,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은 저 스케치북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아마 오늘 본 저녁 노을을 그릴지도 모르고 씩씩하게 제 갈 길을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그리든 그것은 온전히 제 의지이고 제 선택이 될 겁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김미순이니까요. 길고 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잔잔하고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